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1월이 31억 4천인가. 그렇죠. 그 정도 했다가 최고 가격 찍었다가 27억까지 내려왔거든요. 동이나 층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25억 매물도 있는데 동이나 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매물일 수도 있고 27억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해야 뭐 5천만 원, 1억 정도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0%에서 만족하자. 10%.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초인데요.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종료까지 딱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비싸다던 강남 집값까지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세금을 피하려면은 지금 팔아야 한다라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다리자, 조금은 더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눈치 보기가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남은 2달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나가오니까 사실은 급매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급매가 나왔죠. 네. 근데 급매가 나오는 것도 이제 지역별로 섹터별로 좀 네네네.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왜 파는가? 제가 집주인이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야,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네. 팔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집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5월 9일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나는 여러 채가 있는데 지금 한 채 파는 게 유리해라는 유리의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 인터뷰를 해보게 되고 네. 현장 부동산을 만나보고 제가 요즘 임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네. 야, 5년 후 10년 후에 집값 올라가는 거 알겠어. 네. 알겠는데 지금 나는 파는 게 유리해. 네. 다주택자들만 급매로 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의외로 강남에 가보게 되면 1주택자들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호가를 내린 매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시장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떻게든 매물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양도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이제 10억 정도 발생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느냐? 중과세가 적용되느냐가 한 3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3억 몇천 정도, 3억. 그러니까 5억 내리게 되면 안 파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과세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20억이 남는 분들은 이제 한 6억, 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20억 남는 게 뭐 강남에 한 10년, 15년 전에 네. 사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20억 정도 이상 네. 남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10억대 구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다시 강남 3구, 용산구와 마포, 성동 같은 한강 벨트가 좀 다릅니다. 네. 강남 쪽은 20억, 30억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밸리 가 보니까 뭐 호가가 뭐 6억, 7억 내려온 매물, 압구정은 뭐 10억, 10억 맞아요. 뭐 20억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 쪽은 그런 매물들이 나온다. 하지만 마포, 성동 쪽에 가보게 되면 마포는 한 2억 정도? 네. 26억, 떨어진 24억 금액이. 정도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10억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2억 정도 내리는 게 합당하지 3억 이상 내려버리게 되면 내가 뭐하러 중과세로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토지거래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아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 현장에 예. 지자체하고 그렇죠. 계속 이슈들이 일하는 나오고 걸 있죠. 보게 되면 예, 뭔가가 대통령께서 이제 워딩을 딱 던지면 네.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막 수습을 하다 보니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 전세 낀 매물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워딩을 던졌어. 그래서 그 워딩을 듣고 된다라고 해서 예약서를 쓰고 구청에 가니까 우리 아무것도 내려온 거 없는데요. 안 돼요라고 해서 리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매매 예약이 깨져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드디어 뭐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시차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월 중순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토지 허가가 네. 나올지 안 나올지 5월 9일까지 이 계약서하고 계약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계약서 쓰고. 그게 허가가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4월 중순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녹화일
본다면 이제 한 달 40일? 조금, 네, 조금 넘었어요. 40일도 채 안 남은 그렇죠.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집주인들 중에 급매로 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제가 현장을 모니터해 보니까 최근에 하락세가 좀 멈췄습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멈췄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내리는 건 하락세가, 의미가 네. 없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팔아야 되는 분들은 네. 이미 이미 팔았다는 팔았고.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은 팔까 말까 한번 팔아볼까라고 하는데 네. 매수자가 지금 안 붙다 보니까 예. 거래가 안 되네. 근데 실제로 또 재밌는 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가격을 내렸단 말이에요.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네. 전용 84는 보통 한 10% 정도는 내렸습니다. 왜 안 사냐고 보니까 자, 매수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야. 무주택자. 근데 금매로 파는 분들이 전세 낀 매물을 많이 팔거든요. 네. 요 지금 한시적으로 딱 그렇죠, 예. 전세 낀 매물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문이 열렸을 때 팔아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자 마포만 하더라도 자 26억이 24억 원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대출이 한 4억 나오면 네. 취득세까지 고려해 본다면 현금이 그래도 그렇죠. 한 20억 20억 이상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20억 정도, 뭐 강남은 뭐 한 40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무주택이야. 지금까지 집을 안 샀네. 어떤 사람일까요? 성향이 작년에는 포모 때문에 굳이 안 살려고 했는데 막 올라가니까 내 친구도 집 사서 돈 벌었다 그러고 네. 하니까 나도 사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지다가 지금은 중동 전쟁도 있고 대통령이 강한 워딩도 있고 뭔가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 빠집니다. 다 관망. 다르다. 네. 예. 그래서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는 관망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한 부류가 있죠. 집을 사신 분들. 네. 1주택자. 네. 작년에도 1주택자들이 내 집을 팔고 많이 갈아탑니다. 됐네. 이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나 24억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내 집은 20억이에요. 네. 그럼 내 집을 18억 팔고 있는 돈 보태서 24억 아파트 사면 같이 2억을 떨어지게 되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분들은 사고 싶어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제발 좀 사달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만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게 정부가 허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한번 넣어봤다고 해요. 안 나옵니다. 허가. 그래서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못 산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집주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호가를 내리거나 회수하거나. 이게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네. 전쟁이 깊어져 가지고 큰일 났어. 경제 위기 올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자들이 관망하잖아요. 네. 가격을 더 내려서 맞춰주겠죠. 근데 지금은 세금 때문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내립니다. 그냥 냅둬라 그냥. 어차피 안 사는 거 나는 그냥 회수하거나 지금 상태로 스테이하다가 5월 9일 지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상황은 한강벨트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 네. 15억 아래 아파트들, 뭐 강서, 평균 가격대 노도강이나 네. 금매도 거의 안 나옵니다.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뭐 얼마 남았다고 양도세 중과세 아니 뭐 2, 3억 정도 남았는데 그걸 일반 세율로 파나 중과세로 파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공포에 의한 집주인이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전략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온도 차이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물도 사실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7만 건 정도 촬영 기준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엄청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진 않고 연초에 5만 건 정도에서 치면은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한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보시는 분들 무주택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15억 정도 있어가지고 20억대를 보시는 분들은 금매로 나왔다라고 한 것들은 다 거래가 됐다. 특히 지금 분당 쪽에서도 거래가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격 갭이 좀 있는 물건들이고 반대로 서울의 이제 뭐 서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사실 뭐 12억에서 15억 사이 집들도 조금 합리적인 금액대로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한 세 번째 집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집을 보러 가려고 했더니 팔렸다. 이런 식의 계속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파시는 분들과 사시는 분들 그리고 금액대 지역별 이런 것들로 편차가 되게 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핵심이 지금 살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5월 9일 이후에는 다른 규제가 없을까?
이제 네. 2차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1차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강남권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1월이 31억 4천인가. 그렇죠. 그 정도 했다가 최고 가격 찍었다가 27억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동이나 층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25억 매물도 있는데 동이나 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매물일 수도 있고 27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10%보다는 더 내려왔고 23억 뭐 8천인가 얼마 거래된 매물은 특수거래. 그 특수거래 뭐 맞아요. 며느리한테 네, 받았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직거래는 안 찍혀도 네. 현장에 알아보니까 뭐 며느리한테 팔았는데 부동산 통하면 직거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매물 그런 거는 빼셔야 되고 27억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쉽지 보입니다. 잘해야 뭐 5천만 원, 1억 정도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0%에서 만족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 아닙니다. 네네네. 올해 폭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주택자들도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연령대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40대, 그렇죠. 맞아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세금 좀 낼 수 있잖아요. 뭐 억대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세금 몇 천만 원 나와도 좀 아까워도 팔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60대 또는 뭐 70대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보유세가.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 채 있다고 쳐요. 강남에 한 채, 여의도 한 채, 목동에 한 채. 이 세 채를 내 나이가 한 65세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세금 내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냥 한 채 팔아서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몇 억씩 보태주고 차도 바꾸고 좀 편하게 살자 하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주택자 중에도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나이가 70이 되는데 강남의 원베일리 70억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어 본들 뭔 소용이 있어. 나중에 상속세 내고 자식한테 그렇죠. 가는데 네. 팔고 내가 편하게 살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게 되면 또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 내느니 나는 쓰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적어도 올해 내년 정도에 강남이 2025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폭등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또 다릅니다. 15억 아래 구간들, 특히 이제 10억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걸리는 구간의 아파트는 저는 강세. 강세.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게 팔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보유세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야 12억 아파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채는 내가 보유하고 있고 네. 한 채는 세입자한테 주고 있는데 12억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가 뭐 수천만 원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정부도 12억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폭탄을 때린다? 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잖아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있으나 층이 두터운 10억 구간에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거 조세 제한 감당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주인들은 10억대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간에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답답할 게 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층이 굉장히 두텁다. 매수증은 두껍고. 신혼부부 생각해봐요. 신혼부부들이 만나보니까 이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빼고 네. 일반적으로 한 35세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경제 활동을 한 3년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한 5년에서 3년 네. 정도. 그렇다면 한 1억씩은 모을 수 있거든요. 둘이 1억에서 합쳐서. 2억 정도. 예, 예. 그러면 두 분이 합치면 3, 4억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부모님 도움 조금 받으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총알이 되거든요. 그럼 대출 받으면 10억 정도 걸려요. 10억대는 층이 굉장히 두텁다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매물이 없어. 매물 없어요. 맞아요. 지금. 미친다니까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돼. 전세 매물이 없네. 그럼 월세로 갈까요? 첫 집을 월세로 가느니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수요층은 두터운데 공급 물량은 또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전세까지 맞물려 가지고 네. 이들 지역들은 지금도 강세입니다. 용인 수지하고요. 구리하고 뭐 강서구 이런 데가 왜 최근에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은 수요 많다, 공급자들은 아쉽지 않는다, 그리고 2025년에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네.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적어도 올 하반기 내년 정도는 이런 15억 아래 구간은 정부도 기준을 만들어줬잖아요. 대출 6억까지는 받을 수 있게. 이들 지역들은 6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강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님도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매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슈가 있던 게 싱가포르 순방을 다녀오시면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결국 이게 지금 어디로 다 맞물려 가고 있냐라고 보면은 비거주 1주택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거주 1주택이 사실 쉽게 말하면은 뭐 다시 자녀가 많아서 큰 집에 사야 되는데 거래를 하거나 그런 건 부담스러워서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 들어갈 수도 그럴 있는 수 거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을 투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실제 생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 있죠.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싱가포르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월세화를 시켜서 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과를 한다. 네. 이런 이제 논리의 근거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은 5월 9일 이후가 정말 더 다주택자나 일소유 비거주자나 이런 부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들죠. 네. 그래서 팔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네. 물론 양도세 지금 파는 게 유리한 부분도 예, 예,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 모델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싱가포르 굉장히 좀 재밌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공공주택이 한 80%, 민간이 한 20% 되는데, 일단 취득세하고 보유세만 보게 되면 높습니다. 뭐가 높냐면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애누리였고요. 그렇죠. 60%, 60%. 60%. 원래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인들이 너무 사다 보니까 원래는 13%인가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취득세 중과세가 12%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규제 지역에 3주택 이상. 그게 싱가포르에서 가져왔거든요. 저렇게 높네. 우리도 높여 3주택자 규제 지역에서는 이거 해야지 가지고 왔는데, 싱가포르는 60%까지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것만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외국인은 60%, 자국민은 1주택자는 0%.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또 보유세를 네, 좀 예. 높게 네.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한번 논리는 그겁니다. 야, 네 임대료 많이 받잖아. 거주하는 그렇죠. 집에 월세 네. 받으니까 네가 받는 월세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 네. 라고 해서 보유세를 높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몇 %인가 아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1,000만 원 받으면 한 200~300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많이 받는 만큼. 1,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마리나베이에 있는 투룸이 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한 20~30% 정도를 이제 보유세를 내는데, 중요한 거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없잖아. 그러니까 탈출은 쉽게 할 수 있게, 팔기는 쉽게, 가지고 가는 건 1주택만 봐줄게 라는 합리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벤치마킹 할 것인가 본다면, 일단 보유세는 중과세 12% 적용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거주자들한테 이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비거주하게 되면 보유세를 거주하는 분보다 차등 적용해서 좀 더 올리겠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같은 경우도 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건드리고 보유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에 대해서는 아마도 압박이 저는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1주택도 팔도록 유도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네. 긍정의 의미를 보자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네가 왜 보유하고 있어? 있냐. 팔어. 네. 라고 하는데, 부정의 의미, 암을 보자면 좋은 지역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정책을 순응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라고 하니까 입주하잖아요. 전세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방에서도 이사 와야 되잖아요. 입주합니다. 대출 6억까지만 받아라니까 6억 받고요. 2억까지 받아라니까 2억 받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을 맞설 수는 없어요. 네. 항상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2020년부터 네. 줄이고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럼 거주하래요. 전세 주지 말아요. 그럼 시장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거주를 선택하겠죠? 내가 그러면- 들어가야 살았죠. 그럼 인프라가 좋은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역세권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좋은 지역들은 집주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전세가 굉장히 희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전세 난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까지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융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정책 실장님의 뭐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SNS에서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를 축소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투자와 이게 투기의 기준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 하나는 좀 봐주자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매물이 없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살지 않는 집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는 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맞을 수도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 개인은 그렇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데 개인이 1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이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집을 주택연금할 수도 있고 팔고 내 노후 자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주택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낼 것이냐, 어떤 거는 선한 집주인이고 어떤 거는 투기꾼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1주택을 그렇게 무칼 자르듯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공급 부족, 서울의 수요 과잉이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서울에 전세 끼고 안 사고 싶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방이 네. 살기 좋게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병원에 들어와서 내가 서울에 굳이 전세 끼고 왜 사? 우리 동네에 좋은 데 하나 사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옳은 정책이 아닐까. 아니면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결국 희소성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맞아요. 네. 솔직히 우리도 한강벨트 하나 갖고 싶잖아요. 네. 나도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고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서울 집값이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방에서 굳이 안 사죠. 안 사게. 그러니까 결국 집값에 대한 기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야지 근데- 무분별한 투자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근데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에 네. 기대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무런 상승이 없고 서울에 대한 메리트, 한강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좋은 방법이 있죠. 한강 복개를 하고 강남에 세택에 원전을 짓고 뭐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네. 저는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1주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은 꿈이 있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하나 하고 또 살다가 여유가 되면 좀 좋은데 좀 옮기고 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주택은 저도 반대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 주택을 부양을 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살렸는데 요즘 시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일단 1주택은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네,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민감하게 반응은 해야 되지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은 항상 마련을 해두고 맞습니다. 차근차근 또 돈을 모아가면서 또 그럼요. 말씀하신 인생에서 집 사고 또 이게 얼마나 큰 넓혀가고 이런 것들이 그럼요.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긴 관점에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